예, 소개받은 예방안전 계장입니다. 예, 다시 한번 소개드리겠습니다. 소방청 예방안전 계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소방령 정재택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이제 어제부터 1박 2일 동안 장시간 강의를 들으시느라 모두 고생이 많으십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다중이용 업소법 관련된 유권 해석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좀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올해 한 해 동안에 민원 업무를 좀 처리를 하면서 현재 소방청에 소방시설 민원센터라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같이 가중법 관련된 민원 업무를 처리하면서 주로 자주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들에 대해서 좀 쟁점을 뽑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순히 이제 법령상에 나와 있는 어떤 기준에 대한 해석보다는 실제 법에 없는 사항을 좀 지침 차원에서 유권을 해석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그 내용들이 아마 주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에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앞으로 강의할 사항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또 그 해석 기준이 좀 바뀔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전제를 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을 하신 분들이 직접 다중이용업소법을 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꽤 다수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서에 건축허가 동의 업무를 주로 하시는 분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깊이 세부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건축허가로 관련되는 사항 그리고 참고로 알아야 될 사항 중심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시위권을 보장해드리기 위해서 최대한 함축적으로 좀 빨리 진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설명드리면 먼저 법에 나와 있는 규정과 관련된 유권 해석 사항, 그리고 법에 아닌 시행령, 시행 규칙에 있는 유권 해석 사항, 그리고 올해 6월 8일자로 신중 다중이용업소 추가됐죠. 다들 아실 텐데 키즈 카페, 만화 카페, 방탈출 카페 3개의 업종에 대한 유권 해석 부분,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중에 중대법, 중대재해처벌법에 포함되는 그런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런 관련된 사항들에서 간단히 설명을 한 뒤에 지침 개정해서 이번 주에 다중이용업소법 업무처리 지침 3차 개정안을 배포를 해드렸습니다. 법의 어떤 훈결이랄지 아니면 법에 없는 사항들에 대해서 실제 업무 처리를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을 좀 다방면으로 담았으니까 이 사항들은 한번 참고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오늘 강의 내용에 대해서도 이제 그런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법과 시행규칙이 개정 중에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법 그리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개정 중인 사항들을 설명드리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고, 참고사항으로 다중이용업소 현황, 화재 문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요거는 참고로만 보시고 오늘 강의에서 직접 시간 관계상 다루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2일차에 좀 늦게 왔는데 제가 현재 서울 소속에 있다 보니까 좀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하네요. 전체적으로 좀 지루하시고 또 어제 과음을 하셔서 피곤하신 분도 많이 있을 테니까 좀 편하게 참고로 한번 들어주시는 차원에서 가볍게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실내 장식물 쟁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 실내 장식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먼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실내 장식물이 뭔가라고 한다면 천장과 벽면에 부착을 하는 목재나 합판 아니면은 종이나 합성 휴지류, 간이 칸막이, 흡음 방음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중법상에 규정된 앞서 설명드린 실내 장식물의 범위가 소방시설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도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을 하냐, 어떻게 차이를 두냐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특정 소방 대상물이나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범위에 대한 거는 방염에 대한 부분이나 방염 기준을 갖춰야 된다라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 다만 다중이용업소에
포함되는 이 실내 장식물에 대해서는 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서 방역 기준이 아닌 그 실내 장식물의 기준에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먼저 설명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실내 장식물, 아까 그 소방시설법하고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범위에 천장과 벽면에 붙이는 각종 자재들에 대해서는 실내 장식물의 기준에 따라야 되지만 기타 소방시설법에 규정된 커튼이라든지 카펫, 그리고 관련 이용 지점에 설치하는 소파, 의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방역 기준이다, 방역 기준을 따라야 된다 라는 차이를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실내 장식물이라고 한다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냐라고 한다면 먼저 법 10조 1항에 불연 또는 준불연 재료를 사용해야 된다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불연이나 준불연 기준 자체는 우리 법에 규정된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상의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뭐 가스 유해성 시험이라든지 열방제 시험 이런 게 건축법, 건축자재 품질 인정 기준에 대한 기준을 다할 것을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여기서 문제점이 다중법 자체에 이런 어떤 준불연 자재에 대한 성능 인증 기준이 마련되지 않다는 점이 일종의 입법 흥결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역 같은 경우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성능 인증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 어떤 절차랄지 체계가 다 법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준불연 성능 자체에 대한 기준이 없는 부분이 크게 문제가 돼서 민원이 자주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법에 이렇게 유사하게 규정된 게 세 군데가 있습니다. 실내 장식물에 대한 준불연 부분이 그렇고, 업무 처리하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내부 구획을 할 때 불연 재료를 써야 된다라는 부분이 두 번째가 있고, 그리고 다중이용 업소와 다른 영업장, 다른 시설 간에 준불연 구획을 해야 된다, 이런 세 개의 부분이 다 마찬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신 것처럼 실내 장식물의 예에서 간이 칸막이에 강화 석고보드 대표적인 예고, 방음 흡음재, 영화관 같은 데 많이 있죠. 이런데 패브릭 자재, 고무보드 자재 이런 부분이 있고, 기타 천장과 벽에 부착된 목재, 장식물, 종이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제 법에는 실내 장식물의 예외 사항으로서 가구류 그리고 내부 마감 재료는 또 제외가 됩니다. 법에 명확히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자, 상단부에 그 부분이 요거는 이제 시행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러면은 건축 내부 마감 재료가 뭔가라고 한다면 쉽게 말해서 최초의 그 건축물을 완공을 했을 때 내부의 벽면, 벽체 자체는 내부 마감 재료여서 실내 장식물에 포함되지 않고 그 내부 벽체에 대한 인테리어 차원에서 천장과 벽에 붙이는 각종 자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방염이랑 좀 구분을 많이 헷갈리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면 원칙적으로 준불연 자재를 사용해야 되고, 다만 천장과 바닥 면적의 10분의 3까지 SP 설치됐을 때 10분의 5까지만 목재 합판에 한해서만 방염으로 인정을 한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소방청에서는 장기적으로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과제로 성능 인증 체계를 만들기 위한 좀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게 있기 전까지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실내 장식물의 성능을 인정해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실제 시도별로 그 성능을 인정하는 방식이 굉장히 상이하다라는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험 성적서 확인이라고 해서 말씀드린 대로 준불연 성능 자체는 건축법에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에 따라서 건축자재 품질인정 시험 기간, 건기현이 대표적이죠. 이런 데서 시료에 대한 어떤 성능을 확인하는 절차로 발급한 시험 성적서를 확인하는 방법,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소방산업기술원에서 KFL 인정서를 확인하는 방법, 이건 이제 형식 승인과 성능 인증하고 달리 자체 기준에 의한 검사 기준입니다. 마찬가지로 건축법상의 기준을 따르고 있고요. 이 두 가지는 시료에 대한 확인 방식이고, 세 번째로 제품까지 검사하는 제일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출고 전에 개개의 제품이 시료와의 그 일치가 되는지 부분까지 확인하는 방식이 있고, 다만 실무에서는 육안으로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진, 납품 확인서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이제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보시는 표의 그 앞에 두 가지처럼 그 시료에 대한 부분까지 확인을 한다면 실제 제품의 성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자재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문제점이 있어서 뭐 샌드위치 패널이랄지 아니면은 뭐 방화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 인정 제도를 마련을 했고, 이제 이거하고 유사하게 소방 쪽에서도 다중법 안에서도 어떤 체계를 만드는 작업을 장기 과제로 생각하고 있고, 그게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KFA 인정 제품 검사서를 우선 사용해서 제품에 대한 검사까지 확인하도록 우선 공고를 하고, 또 현행하는 대로 시험 성적서, KFA 인정서까지도 인정을 한다라는 내용을 첫 번째 쟁점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여러 가지 실제 질의가 나왔던 사항들을 좀 담아봤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건축가 동의 업무하고도 좀 관련이 되는 부분으로 구획된 실이 어디까지인가라는 부분만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법령을 보시면 다중법 10조 2를 보면 영업장 내부 구획을 할 때는 불연재료로 구획을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영업장 내부 구획이 뭔가라고 한다면 상단의 정의 규정을 보시면 내부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실을 만드는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 단계 넘어서 구획된 실이 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획된 실이 어디까지인가, 불연재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출입문이 없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기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침에서 그 기준을 마련을 했고요. 구획된 실이라 하면 영업장 내부를 벽이나 칸막이로 사면을 구획한 거를 이제 구획된 실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상부가 일부 개방되어 있는 경우나 화장실, 샤워실 이런 거는 제외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기준을 삼다 보니까 이제 가끔 어떤 질이 이의죠. 개구부 형태로 출입문을 만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내부 구획의 어떤 불연재료 성능 기준을 피해가기 위해서 개구부 형태로 출입문이 없을 때는 그걸 구획된 실로 인정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자주 질의가 오는 사항입니다. 답변 1을 보시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출입문 자체가 없어서 사면이 구획이 안 될지라도 업종별로 좀 달리해서 그 기준을 삼고 있다라는 것을 지침에서 마련을 해서 이 기준에 따라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란 유흥 비디오 감상실 하단부에 있는 것처럼 실제 어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문이 당연히 있어야 됨에도 문이 없거나 기타 내부 조명이라든지 소음 등을 고려해서 구획된 실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는 다수의 업종들은 출입문과 상관없이 구획된 실로 본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요소 내부 구획할 때는 불연재료를 써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처럼 내부의 어떤 구획 자리를 구분하기 위해 칸막이 정도를 설치한 공간 자체는 출입문 구획된 실에 해당이 안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쭉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에 실제 신종 업종 중에 방탈출 카페가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 확산되고 있고, 그 안에는 구획된 실 안에 다시 구획된 실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다 구획된 실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구획된 실의 구분 실익이 뭐냐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불연 자재를 써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다중법 주로 시행규칙 별표 2에 그 기준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구획된 실이 되는 이상 피난 안내도를 부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탐에 감지기 또는 비상벨을 설치해야 되고, 유도등을 갖춰야 되고, 이런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해석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걸 설명드리고, 그 기준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출입문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문제가 된다라는 해석 기준을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실제 있었던 사례인데요.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법 구조에 따라서 아시는 것처럼 완비증명서를 발급받게 되어 있습니다. 완비증명서라는 게 뭔가라고 한다면 판례의 기준에 따르면 행정법상의 이제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습니다. 행정법상에서는 신고, 허가, 인허가, 특허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크게 자기 완결적 신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혼 신고랄지 출생 신고 같이 신고를 하는 이상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자기 완결적 신고가 있고, 어떤 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치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있고, 다중법의 완비 절차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는데, 다만 법상에 폐업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언제를 폐업 시점으로 봐야 될지가 항상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폐업 시점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서 법상에 갖춰야 될 의무에 따른 어떤 과태료 부과랄지 다중이용 업주의 의무가 달라지기 때문에 좀 중요성을 갖는 부분이고요. 요약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어떤 다중법 같은 경우는 소관부처가 있는 경우가 있고 자유업종이 있습니다. 뭐 고시원이랄지 이런 자유업종이 있고 기타 뭐 식품위생법이랄지 체육시설법이랄지 문화 뭐 체육 뭐 관광진흥법이랄지 이런 데 소관부처가 있는 경우가 있어서 해당 소관부처에 폐업을 했다고 해서 바로 다중법상의 폐업이 된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실제 통보를 받고 또는 인지를 한 다음에 시스템상 폐업 처리를 해야지 다중이용 업소의 폐업 절차가 완료된 거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초 사실의 사실관계를 보면 간략히 설명드리면 실제 유흥주점에 대한 영업 승계를 위해서 권리도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거를 지휘 승계를 해줘야 되는데 착오로 폐업 처리를 잘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폐업 처리를 소관부처에서 잘못했을 때 다주법상의 완비도 당연 무효가 되냐라는 실제 질의가 있었던 사안이고요. 당연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실제 뭐 관련 법령이 있는 것처럼 법상의 통보가 오거나 인지를 해서 우리 시스템상의 폐업 처리를 해야지 비로소 완비 절차가 무효가 되고 또 폐업으로 해서 우리의 관리 범위 내에서 없어진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도 많이 이제 질의하는 사항인데 쉽게 말해서 실제 완비를 발급하다 보면은 해당 그 건축물 자체가 불법 증축을 했다든지 아니면 불법 증개축을 해서 이제 무허가 또는 불법 상태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불법 건축물, 불법 특정 소방 대상물 내에 위치한 뭐 휴게 음식점이라든지 다중이업소에 대해서 완비를 내줘야 되냐라는 질의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부러 앞에 넘어왔는데 완비를 내줘야 될까요? 내줘도 된다 생각하시는 분? 건축물이 불법이니까 완비를 내주면 안 된다 라고 하시는 분? 예, 내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훨씬 더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뭐 제 전임자가 법제처에도 입건해서 질의를 했었고 관련 판례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비를 내줘도 되고 내주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칙적으로는 그 다주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들 뭐 안전시설 등의 설치 의무랄지 뭐 무과실 책임 보험을 갖추었는지 교육을 받았는지 이 요건에만 적합을 하면 이 요건에 따라서 수리 거부를 할 수 없이 완비를 내줘야 되는 게 원칙이다. 타법에 대한 위반 사항까지 심사할 의무는 없다. 뭐 건축, 가스, 뭐 여러 분야에 대해서 다 심사를 해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완비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다라는 게 원칙이지만 이제 두 가지 요건 명백하거나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 불법 사실이 명확할 때는 타법상의 요건을 심사해서 완비 발급 수리 거부 자체가 가능하다라는 부분 결론적으로 우리 법만 봐서 내주는 게 원칙이지만 타법에 위반 사실이 명확하다, 뭐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지 않아도 다른 루트로 인지가 됐다라고 한다면 거부해도 된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고시원 같은 경우 안에 뭐 내화구조의 성능 자체가 이제 건축법상에 인정되는 요건이 있는데 이제 그 요건을 미비한 사유로 완비를 안 내주는 경우도 있고 이제 내준 경우도 있고 해서 민원 반발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럴 때 이 기준에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내줄 수 있지만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중적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폐업한 영업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 가능 여부를 좀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사례는 간이 SP에 관한 부분인데 이제 간이 SP뿐만 아니고 이제 다양한 사례에 있어서도 이 기준을 적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사안을 설명드리면 이제 소방청 내화안전계 화재예방 총괄과에서 간이 SP 소급 설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2019년부터 추진을 했고 그 기한 자체가 올해 30일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숙박형 다중이업소 고시원 및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간이 SP 소급 지원을 했고 또 법상의 의무로서 올해 30일까지 설치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제 30일이 넘어가는 도가 되는 시점부터 해당 업주가 SP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과태료 300만 원 부과 사항입니다. 그런데 30일이 경과한 후에 폐업을 한 것입니다. 폐업을 했고 그 폐업했다는 사실을 이제 오늘 12월 8일 오늘 이제 일선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제 인지를 한 경우입니다. 이럴 때도 6월 30일 이후까지 안 했으니까 과태료 부과를 해야 되냐라는 이제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 근거는 좀 넘어가고 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과태료 부과의 그 대상
적격, 객체는 다중이업종이 다중이업을 하려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다중이업종가 아닌 사람에게 대해서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이 뭐 법제처라든지 아니면 뭐 법무부 질서행위 규제법상에 나와 있는 근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법망을 좀 회피해 갈 수 있는 뭐 이런 맹점이 있지 않냐라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법령에 그런 부분을 좀 차단하는 법령을 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과태료 위반 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폐업을 했을 때 다시 인허가를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법령에 만들어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법에서는 이제 그러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엄격히 어떤 명확성의 원칙에 따라 해석을 하면은 과태료 부과를 할 수 없다라는 이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례하고 다르게 이미 과태료 부과 절차를 다 밟아서 본 처분까지 하고 징수까지 하는 단계에서 폐업을 해버렸다. 이건 또 상황이 다르죠. 이런 경우에는 해당 자연인에게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좀 차이점이 있는 그러한 결과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여기 질서행위 규제법 각종 해설집을 보면 우리가 인지를 오늘 했을 뿐만 아니고 인지까지 한 단계에서 실제 뭐 의견 제출 기한이 아닌 사전 처분이 아닌 실제 본 처분,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기 전에 폐업을 했을지라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과를 못한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 법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좀 따라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다중이업소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민원사항 중에 가장 많은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비상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중업소에 해당하는 이상 출입구랑 별도로 비상구를 갖춰야 되고 이게 복층구조 영업장일지라도 층마다 비상구를 갖춰야 되고 뭐 4층 이하일 때는 뭐 발코니나 전시로 대체할 수 있고 뭐 이런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상구의 호가 넓이가 뭐 75, 1.5m를 갖춰야 되고 뭐 각종 유리 방화문이 어떻게 되고 어떤 설비 기준을 갖춰야 되는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 위격 기준에 대한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중이업소 내에는 출입구하고 비상구를 최대한 유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화재 등이 발생을 했을 때 피난로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비상구는 출입구의 반대 방향에 위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제 불가피할 때만 예외적으로 일정 거리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구와 비상구 사이의 거리가 영업장의 대각선 길이 그리고 영업장의 가로 또는 가장 긴 변의 길이의 2분의 1 이상 위치한 거리에 위치할 것이라는 요건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개정된 법률을 보면 그 문구의 해석이 상당히 좀 모호합니다. 상단에 보시면 수평거리가 영업장의 가장 긴 대각선 길이, 가로 또는 세로 길이, 콤마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둘 다를 충족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느 하나만 충족해야 되는 것인지라는 직원과 국민들의 민원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 법 문구만 어떤 문헌상의 해석을 했을 때는 둘 다 충족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법률 취지랄지 그 다음에 개정 이유서 등을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해봤더니 결론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만 갖추면 된다라는 해석을 했고 이 사항들을 지침에 담았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긴 대각선 길이는 문헌상 의미가 명백하고 가로 또는 세로 길이 해서 실제 영업장이 사각형 형태일 때는 명확하지만 실제 영업장이 다양한 다각형 형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최외치 꼭지점을 사각형으로 두른 뒤에 그 사각형의 가로 또는 세로의 가장 큰 길이를 측정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알겠지만 실제 결국에는 대각선 길이가 더 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가로 또는 세로 길이만을 따져보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많은 민원이 있는 사항 중에 하나가 이제 다중권 시행규칙 별표 2의 비상구에 관한 규정을 보면 다중이용 업소는 다른 영업장 그리고 다른 용도 시설과 준불연 이상으로 구획을 해야 된다라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소개해드릴 쟁점은 그렇게 구획을 차단벽이나 칸막이로 구획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그 구획을 하는 부분 자체가 방화구획 대상이어서
자동 방화 셔터가 내려오는 부분이다 라고 했을 때 이 자동 방화 셔터를 차단벽 또는 칸막이로 인정을 해줄 것인가에 대한 쟁점입니다. 그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영화가 상영관과 공용홀 사이에 개방 통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용홀 자체를 다른 용도 시설로 가서 차단벽 칸막이로 막아야 되는데 방화 셔터가 있을 때 왜 인정을 해주지 않냐라고 얘기를 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줌브런의 성능 자체하고 이제 구의 방화 셔터의 성능 자체가 다르고 차단벽이나 칸막이를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청의 해석입니다. 그 위에 시행규칙 별표 2 부분에 대해서 실제 예외로 어떤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이제 예외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실제 호텔이라든지 대형 서점, 리조트 이런 데를 보시면 굉장히 넓은 공간 안에 이제 커피숍이 있는 경우를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커피숍이 다정법에서는 휴게 음식점으로 완비를 내주고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경우에도 전부 다 차단벽 칸막이로 구획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일종의 예외를 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규정된 건 아니지만 법을 완화해서 지침을 규정하는 것 자체는 법률에 반하는 방향은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허용을 해주고 있고요. 다만 일정 요건이 있습니다. 백화점, 대형 서점, 대형 호텔 등의 개방된 구조로 휴게 음식점이 입점을 했을 때, 커피숍이 있었을 때 이제 SP 설계가 갖춰져 있고 불을 사용해서 조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별도의 구획을 해야 되지 않는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복층 구조 영업장에 대한 부분을 이어서 쟁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중용 업법에는 복층 구조라는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데 가보셨으면 이제 1층과 2층 또는 3층까지 그 내부의 계단 또는 통로로 연결된 형태인 경우가 많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결된 그 사용하는 면적 전부가 다중업소의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고 복층 구조라고 해서 별도로 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층마다 다 비상구를 둬야 되고, 특히 대상물 전체를 통으로 쓸 경우에는 전체 면적이 다중이업소의 바닥 면적으로 산입이 됩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통 이제 한 층에 입점을 했을 때는 그 전유 면적이라고 해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과 공유 면적, 계단실 이런 부분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통으로 사용할 때는 그렇게 합산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기준이 달라지는데, 여기서 소개해드릴 부분은 간단하게 복층 구조일 때 그러면 다중업소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무엇인가라는 부분입니다. 다중법 시행령 이제 2조를 보시면 제과점이나 휴게음식점, 일반 음식점의 경우에 바닥 면적이 지상층 기준으로 100제곱미터, 지하층 66제곱미터에 있거나 아니면은 외부의 지면과 연결되는 경우에는 다중업소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이제 민원인들이 실제 어떨 때 다중업소에서 제외되고 복층의 경우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냐라는 이제 민원이 많이 있어서 그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휴게 음식점에 해당되는데 이제 지하층하고 1층이 복층 구조로 연결될 경우 법에서는 지상층 100, 지하층 66제곱미터가 면제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복층 구조일 때 지상층을 기준으로 하냐, 지하층을 기준으로 하냐라는 부분이 논란이 됐고, 또 어떤 시도에서는 개별 층마다의 면적을 기준으로 제외를 했는데 그렇게 해석하는 건 맞지 않고, 복층 구조 영업장 전체에 대한 바닥 면적을 합산을 하되 바닥 면적이 33 이상일 때는 지하층인 66을 기준으로 한다. 바닥 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일 때는 지상층 기준인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복층구조 영업장 적용 예시라고 나와 있는 부분처럼 지하 1층 35제곱미터, 지하 1층 32제곱미터 이렇게 있을 때 지상층 기준 하냐, 지하층 기준을 하냐라고 봤을 때 지하층이 33제곱미터 미만이기 때문에 지상층인 10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다중업소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면적은 합산해야 되기 때문에 합산 기준인 67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이렇게 봤을 때 100에서 미달하기 때문에 해당
그 복층구조 영업장은 다중이업소에서 제외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또 하나의 기준이죠. 그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 이게 이제 기존에 좀 지침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복층 구조 영업장일 때도 외부의 지면과 하단에 있는 그림처럼 각 층이 다 지면과 연결됐을 때 좀 경사로에 위치한 복층 구조 영업장이었죠. 이럴 때 제외를 했는데 법 규정을 엄격히 해석을 했을 때는 내부 계단으로 연결된 복층 구조 영업장은 제외한다라는 부분, 상단 부분에 위치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엄격히 해석했을 때 복층 구조는 건축물 외부 지면과 연결돼도 다중이업소도 제외할 수 없다라는 결론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중이업소의 형태가 여러 가지로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현재 다중이업소는 27개 업종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기존에 어떤 업종들, 최근 들어서는 무인 점포가 많이 생기고 있죠. 그래서 스터디 카페랄지 무인 사진관 등이 생기고 있고, 또 샵인샵 개념이라고 해서 다중이업소 안에 또다시 다중이업소가 들어서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해당 목차에서는 이제 샵인샵을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사례 보신 것처럼 스크린 골프장의 찜질방 내에 어떤 매점 형태로 휴게 음식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러한 휴게 음식점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준불연으로 구획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그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좀 구분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해당 매점에도 사업자 등록은 하겠죠. 그 기준이 맞지 않기 때문에 영업장이 영업주가 동일한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에 찜질방의 영업주하고 휴게 음식점의 영업주하고 다른 경우라고 한다면 다른 영업장으로 가서 구획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나 그 구획을 해야 되는 업종, 휴게 음식점 등이 다중이업소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신규 완비를 발급받고 그 기준을 갖춰야 하겠죠. 그리고 다중이업소가 아니어도 다른 영업장이기 때문에 구획을 해야 되고, 다만 영업주가 동일한 영업주가 샵인샵 개념 운영한다라고 한다면 그 경우에는 일종의 부속실 개념으로 봐서 준불형 구획을 면제를 하는 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상음향 차단 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형식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업무 처리 안 하면 좀 생소한 개념일 수 있는데요. 영상음향 차단 장치가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그 시행령 별표 1의 이 비고 보시는 것처럼 그 화상 재생 장치, 그러니까 영상 장치, 그리고 음반 재생 장치, 음향 장치, 그러니까 영상이나 음향 장치를 감지기에 연동을 하거나 수신반에 연동을 해서 차단하는 이제 그런 장치입니다. 보통 PC방에 많이 설치된 걸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당연히 적용 업종은 6개 업종이지만, 그래서 오작동이 있었을 때 실제 감지기랑 연동돼서 영상음향 차단 장치까지 차단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럼 영상음향 차단 장치의 설치 기준이 무엇인가라고 한다면 이제 시행령 별표 1의 2에 그 기준이 좀 모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 처리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노래방 중이든 영상음향 차단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만 설치한다라고 해서 그 적용 범위를 기존의 지침에서 일부 업종은 당연히 적용을 하고 기타 업종은 간사장의 판단에 따라 설치를 한다라고 했던 게 이제 기존 지침이었고요. 이 부분을 좀 바꿔서 이제 스크린 골프장의 경우 최근에 그 대형 화재가 나기도 했었고, 실제 그 체육 시설업에 따라서 음주를 그 골프장 구획실에서는 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실제 하는 경우가 많고, 타격음이 상당히 많고 좀 어두운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여건을 고려해서 당연히 영상음향 차단 장치를 설치해야 되는 업종이다 라는 부분을 해석을 하고 있고, 향후 이 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보다 명확히 규정을 할 생각입니다. 실제 그 규정의 모호성 때문에 시도별로 그 적용을 달리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 스크린 골프장 같은 경우는 당연 적용 업종으로 추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번에 그 유권 해석상에 좀 바뀐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신종 다중이업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행규칙이 올해 6월 8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 시행에 따라서 기존 24개 업종에서 3가지 업종이 추가됐는데, 그게 키즈카페, 만화카페, 방탈출 카페입니다.
실제 만화 카페하고 방탈출 카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사양 산업이라고 할까, 실제 그 업종 수가 좀 감소하는 추세에 있고, 키즈 카페는 여전히 많이 있고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여기 아마 그 영유아 미성년 자녀, 어린 자녀를 두신 분들은 키즈 카페 굉장히 많이 가셨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뽀로로 키즈 카페랄지 코코모 이렇게 많이 수많은 키즈 카페가 있죠. 무인 형태도 많이 있고. 그래서 먼저 언제부터 완비를 발급받아야 되냐라는 적용 시점에 관한 부분하고, 그 다음에 키즈 카페 적용 범위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급은 기본적으로 안 하는 걸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 시행규칙 이후에 영업을 개시하거나 영업주가 변경되는 경우에 다중영업소에 해당돼서 완비를 발급받아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법 적용 시점 전에 이미 전수조사 형태로 조사를 해서 이런 사항을 다 안내를 했고, 그 다음에 유관 소관 부처, 국세청 등과 협의를 해서 그 국세청의 어떤 세무서에 허가를 할 때 이 사항들을 안내하도록 청천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면 키즈 카페가 뭔가라고 한다면 법령상이 상당히 좀 그 개념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이게 시행규칙 제2조 5호인데요. 가목, 나목, 다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키즈 카페에 해당이 됩니다. 먼저 가목부터 보시겠습니다. 가목에 따르면은 기타 유언 시설업에 해당되고 실내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타 유언 시설업이 뭔가라고 한다면 관광진흥법을 따라가다 보면 종합 유언 시설이 있고 일반이 있고 기타 유언 시설업이 있습니다. 유기기구 또는 유기시설을 사용하는 그런 유언 시설업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유기기구나 유기시설의 규모에 따라서 안전성 검사를 받지 않는 대상이 기타 유언 시설업입니다. 그 하단에 사진으로 보시는 것처럼 키즈 카페 내 에어바운스, 트램플린, 회전목마, 꼬마기장 이런 것들이 유기기구 또는 유기시설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실내에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영업에서 어린이라고 한다면 어린이 안전관리 관련 법률상 이제 만 13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감옥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감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예를 들면은 그 유기기구의 규모가 커서 뽀로파크에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기타 유언시설업 안전성 검사 대상이 아닌 그거보다 더 규모가 큰 유기기구가 있을 때 이때는 감옥의 기타 유언시설업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지 않는 형태는 또 제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나목을 보시면 나목은 쉽게 말해서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춘 영업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놀이시설이 뭔가라고 한다면 그 하단에 사진에 있는 것처럼 미끄럼틀, 정글짐, 조합놀이 이런 것들이 다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키즈 카페의 대부분은 어린이 놀이시설을 갖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끔 유기기구도 없고 어린이 놀이시설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감옥에서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휴게 음식점에 해당되면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경우라고 해서 감옥, 남옥에 해당되지 않는 왕구류랄지 어떤 시설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모래놀이 이런 것들만 있는 경우가 감옥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과연 제외되는 다중이용 업소로서의 키즈 카페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 왕구 같은 경우만 있으면서 휴게 음식점 업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는 다목에 해당되지 않죠. 다목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가 일부 키즈 카페에서 제외가 되고, 그리고 거의 없긴 하지만 어떤 유기기구의 규모가 커서 종합유언 시설업에 해당될 때 이제 이럴 때는 키즈 카페에서 제외가 되고, 또 한 가지 다목을 보시면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고 부수적으로 음식료를 판매한다고 했는데, 이제 음식점 같은 데에 가보시면은 음식점 판매가 주가 되고 이제 무료로 어떤 미끄럼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제외가 됩니다. 이 부분은 소관부처하고도 협의를 했었는데요. 감옥 같은 경우 이제 문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목은 행안부, 그리고 다목은 자유업종입니다. 그래서 키즈 카페 범위가 이렇게 되고 이 중에는 제외 대상도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다목에서 휴게 음식점 영업으로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를 제공하면서 부수적으로 일반 음식점 영업에 해당될 때
이런데도 법을 엄격히 해석했을 때는 제외가 됩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부분을 깊게 들어갈 건 아니고 간략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안에는 중대산업재해가 있고 중대시민재해가 있습니다. 그 중대시민재해 적용 대상에 공중이용시설이 또다시 있고 그 공중이용시설의 범위 안에 다중이용수 영업장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돼서 경영 책임자 등이 각종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연도별 계획 때 이번 달 안에 서해 배포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보다 앞서서 올해 초에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지침서는 발간을 했으니까 거기 상세하게 있어서 참고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다중이용 업소가 전국적으로 약 17만 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대법 적용 대상은 한 3,060개소 정도 된다라는 부분만 간단히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3차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서 법과 어떤 시행령 그리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상이 없는 부분에 대한 좀 지침을 마련을 했고 좀 방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좀 핵심적인 위주만 발췌를 해서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재 안전 조사 관련해서 불법화되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좀 추가가 된 거를 아마 어제 강의를 들었던지 아니면 동영상 확인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종합조사, 부분조사가 나눠졌다든지 아니면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 등이 이제 추가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다중법에는 이제 결과 공개가 기존부터 있긴 했는데요. 이 결과 공개에 관한 훈령 사항들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추가를 했기 때문에 다중법 관련된 어떤 화재 안전 조사 때 이 절차를 꼭 지켜야 된다. 그리고 그 절차는 지침에 상세히 나와 있다라는 부분을 소개해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현재 다중이용 업소 중에 영업장에 지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접하기 때문에 다중이용 업소 자체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지금 휴게 일반 음식점, 제과점, 그리고 PC방, 게임 제공업, 복합 게임 제공업 이렇게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령상에는 지면과 직접 연결되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라는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실제 현 실태에는 스트리트형 상가 같은 경우처럼 지면과 바로 접하진 않지만 사실상 어떤 피난로상의 장애가 없는 경우가 있어서 기존 지침에서 비상구의 예외 요건을 적용해서 수평 거리가 10m 미만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규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피난 통로 기준을 준용해서 폭에 대한 기준을 좀 만들어서 1.2m 이상이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좀 누락된 부분인데 이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유주방 운영업이라는 업종이 작년 말에 신설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 법에도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시스템 상에는 반영이 안 됐던 거를 이제 최근에 반영을 했는데 쉽게 설명해서 어떤 푸드코트 같은데 일반 음식점이 여러 개 있을 때 그 여러 개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영업주가 공동으로 주방을 이용할 수 있게끔 법에서 허용하는 이제 그런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주방에 하나의 사업자만 이용을 할 수 있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다수의 음식점 운영 업주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 그 공동 이용 공간을 별도로 공유주방 운영업으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법 시행령에 들어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유주방 운영업 중 휴게 제과 일반 음식점에 사용되는 공유주방 같은 경우는 별도의 업종으로서 다중이용업소에 해당된다라는 부분을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욕장 수용인원 산정 방법 해서 수용인원 관련해서 제외되는 경우가 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 부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고 그게 어디까지 해당되냐라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우나 시설이 과연 해당이 될 것인가 라는 질의가 있었고 사우나 시설은 해당이 안 된다라는 일본 해석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법 21조를 보시면 다중이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라는 규정이 있고 실제 이 제도가 한 10년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제 기존에는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이제 지적사항도 많고 이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작년부터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중이용 업소 중에 최근 3년간 법령 위반 사실이 없고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때라는 정량적인 요건을 갖추고 본부 단위로 심의를 해서 인정되는 우수 업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인정 공표를 하고 우수 업소라는 표지를 교부하고 있고 또 화재 안전 조사와 소방 안전 교육을 이미 면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임의 형태다 보니까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느 정도 안전성이 확보된 대상이기 때문에 법 규정을 적용해서 두 가지 사항, 화재 안전 조사 그리고 다중이용 업종 및 종업원이 받아야 되는 2년마다 받아야 되는 교육을 면제를 하는 걸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또한 그 우수 업소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번 계획에도 담겨 있지만 여러 가지 홍보 절차를 마련했으니까 담당자도 있고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런 어떤 활성화 취지에 동참해서 각종 계획을 세울 때 이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는 인정 공표일이 다 제각각이었습니다. 그거를 올해부터 11월 9일로 통일을 했고 그 다음에 2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하고 있는데 그 갱신일도 11월 9일로 통일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우수업소 관련돼서 한 가지 좀 해석상의 문제가 법에는 2년간 시행규칙이 있죠. 법에는 화재안전사 소방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시행규칙이 2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럼 갱신 업소까지 계속해서 면제를 유지해줘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간만 한정해야 되는 게 법의 취지 맞다라고 해서 그 면제 시점은 2년간이다 라는 부분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행규칙 되어 있는데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유도등 관한 부분이 아마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잘못 지금 표기가 된 겁니다. 지금 앞서 그 화재안전 기준 설명 잘 해주신 것처럼 이제 화재안전 성능 기준이 있고 화재안전 기술 기준이 있는데 기존의 화재안전 기준이 변경되면서 이제 구획된 실외에 어떤 피난구 유도등 설치 면제라고 하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니까 화재안전 기술 기준에 기존과 동일하게 그 면제 규정이 살아있더라고요. 그래서 맨 아래에 있는 부분은 좀 무시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다주법 상에 구획된 실외는 유도등 또는 유도 표지를 갖추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화재안전 성능 기준 상에는 다중이용 업소에는 소형 피난구 유도등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현행 기술 기준에는 구획된 실외 그 대각선 길이가 15m 이하일 때는 피난구 유도등에 대한 면제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획된 실이 기준에 부합을 했을 때는 유도 표지를 설치하면 된다라는 부분으로 기존과 동일하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오류 착오가 있어서 잘못 표시를 한 거니까 이 부분은 꼭 참고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법과 시행규칙 현재 개정을 하고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만 이제 간략히 설명을 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중법 법률 자체를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심사 법제심사를 거쳐서 8월달에 국회에 제출을 했고 행안위의 전체회의, 법안 소위 의결을 거쳐서 어제였죠. 어제 법사위에 이제 의결이 됐습니다. 내년 초 정도에는 아마 공표가 될 걸로 생각되는 공표가 임박한 법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그 시행일은 붙이게 1년의 유예기간을 잡긴 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크게 두 가지 부분에 대한 개정이 있었는데요. 화재 위험 평가라고 주로 이제 소방청에서 하기 때문에 좀 생소하실 텐데 법 15조에 이제 화재 위험 평가에 관한 기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방청에서 추진한 사항 중에 화재 위험 평가 대행자가 있고 그 대행 업체가 여러 가지 건축물이 밀집해 있다거나 위험성이 있는 대상에 대해서 종합적인 어떤 건축이나 피난 방제, 화재 이력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실시해서 5개 등급으로 분류를 하는 그런 절차가 화재 위험 평가였고요.
기존에 이제 화재 위험 평가 결과 등급이 D2 등급일 때는 이제 조치를 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혜택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제 A 등급에 해당될 경우 2년간 안전관리 우수업소랑 동일하게 화재 안전 조사하고 다중이용 업소, 업주 그리고 종업원의 소방 안전 교육을 면제하는 규정을 새로 도입을 했습니다. 개정 과정에서 좀 논란이 많았는데 원래는 당연 면제 형태로 규정을 했는데 이렇게 당연 면제를 했을 때 실제 화재가 우려됐을 때 안전조사를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냐라는 지적이 있어서 이미 면제로 바꿨고요. 그 부분도 사실 다중이용 업소 자체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를 할 수 없을지라도 그 특정 소방 대상물 전체에 대한 부분, 소방 안전관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화재 안전 조사는 여전히 가능하긴 하지만 어쨌든 국회 전문위원회 의견을 반영해서 이미 면제 형태로 바뀌었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중이용 업체의 정기점검에 관한 부분을 좀 개정을 했습니다. 법 13조 1항을 보면 다중이용 업주는 그 분기에 한 번씩 그 영업장에 대해서 안전시설 세부 점검표에 따라서 점검을 해야 된다는 의무가 현행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자체 점검이나 이런 제도하고 다르게 소방 간서에 제출할 의무는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자체적인 정기 점검에 대한 이행령 확보가 안 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점을 좀 마련하고자 기존에 정기 점검 결과서를 보관하지 않았을 때만 처벌했다면 점검 자체를 하지 않았거나 미작성, 결과서 미작성, 거짓 작성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포함시켜서 어떤 처벌의 이행력을 확보하고 어떤 정기 점검을 제대로 해서 자율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취지로 이런 개정법들을 만들었습니다. 기타 화재 예방법에 따라서 환자 안전 조사를 명칭을 변경했고 특별자치시장을 추가했다 이런 부가적인 개정 사항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행 규칙도 현재 개정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규제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비상구 발코니에 관한 부분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 기존에는 발코니형 비상구 또는 4층 이하에 전실이 있었을 때 문을 열면 추락을 하는 시설에 대한 방지 조치를 이미 했었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비상구형 발코니에 대한 하중 기준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구조 강도에 대한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작년에 비상구형 발코니에서 외국인이 담배를 피우다가 추락을 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발코니에는 활화중이라고 해서 어떤 안전 하중 강도를 5kN/제곱미터 이상으로 추가를 한 겁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1제곱미터당 5,000kg 정도의 무게를 버틸 수 있는 성인 한 7명 정도의 그 하중 강도를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거를 구조계산서를 첨부하도록 했고 현재는 권고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구조계산서를 반드시 첨부해서 원비가 나가야 되고 또한 이 비상구 발코니 부분을 보다 상세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그 세부 점검표 서식에 관련된 사항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현재 시행규칙 별표 1을 보면 비상구라고 되어 있는 이 비상구라고 되어 있는 항목에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고 비상구랑 출입구 간의 어떤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비상구 항목 안에 그 출입문, 방화문을 유리 방화문을 했을 때 이게 화재 감지기가 유동됐을 때 예외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가 비상구에만 해당되는지 출입구에만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이 모호해서 그 부분을 명확히 했고 또 방화구역이 아닌 장소에 주된 출입구문은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또 개정을 했고 여기는 없지만 실제 아까 말씀드린 출입구와 비상구의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영업장을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편법적으로 축소를 해서 그 부분을 통로로 사용을 하면서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경우 또한 막기 위한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 21조의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대해서 수여하는, 제공하는 그 표지의 규격을 조금 세련되게 두 가지 버전으로 개정을 했다라는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중이업소 현황 및 주요 화재 분석인데
부분은 다 넘어가도록 하고, 실제 이 분석만 간단히 설명드리면, 실제 여러 가지 그 사망자가 발생한 그 다중역소 화재를 분석을 해봤더니, 실제 가장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은 내부적으로 이제 고시원은 이제 말 그대로 고시원 같은 경우 실제 숙박을 하는 시설이고, 내부에 전열기구도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좁고 구획실이 많고 피난로가 복잡하고, 유흥지점 또한 여러 가지 도료 같은 걸 많이 써서 지식 위험이 상당히 높고 시끄럽고 내부가 어둡고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제 2023년 다중역소 정책 중에는 유흥지점 고시원에 대해서는 화재와 인명 피해를 최선으로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들을 시행할 예정이다 라는 부분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혹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겠는데, 앞서 계장님하고 다르게 별도의 선물은 없습니다. 예, 선물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예. 예, 그 전주 덕진소방서 소방교 최규인이라고 합니다. 두 가지 질문 사항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신종으로 다중역소 추가된 이제 키즈 카페나 이제 만화 카페 같은 경우에 이제 휴게 음식점 영업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뭐 게임 제공업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 1층이나 지상과 접하고 있는 층에는 다중역소를 면제하도록 돼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지금 신종으로 추가된 업소에는 그런 면제 규정을 뭐 검토하거나 그럴 여지는 없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다중요분 시행령하고 시행 규칙에 나눠서 27개 업종이 규정되어 있는데, 말씀드린 면적 기준 그리고 그 피난민과 접하는 부분에 대한 면제 규정은 지금 6개 업종에만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부분을 제가 직접적으로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본 바는 아닙니다. 실제 왜 그 업종에 한해서만 그렇게 규정되어 있냐 하는 부분이 조금 향후에 좀 검토 과제로서 고민이 좀 필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이런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말씀하신 그 어떤 신종 3개 업종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면 그 부분을 검토해서 좀 동일하게 반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이제 화재 안전 조사, 예전에 이제 소방 특별조사, 이제 구 소방 특별조사고 이제 화재 안전 조사로 이제 나가게 될 대상들 보면 이제 다중역소가 사실 그 새로 완비된 대상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2007년 이전에 완비된 대상들도 굉장히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지금 보면 규칙을 예전에 검토를 다 해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 다중역소가 처음에 제정이 됐을 때 규칙은 2006년 3월 24일에 이제 1년 이후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고, 3조에 이 법 시행 당시 소방시설 설치 유지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되어 온 다중역소는 적합한 시설로 본다라고 돼 있는데, 그 이후에 1년 뒤에 2007년 3월 23일에 이제 부칙의 이제 시행령에서 부칙에 나온 내용을 보면은 법 시행 이전에 그 다중역소 영업을 하던 단계에는 2007년 5월 30일까지 안전시설 등을 설치해야 된다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법하고 시행령으로 좀 배치되는 내용이, 물론 이제 법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명칭을 했고 시행령에서는 안전시설에 대해서 명칭을 하긴 했는데, 어떤 좀 괴리가 있었냐면, 예를 들어서 비상벨 같은 경우에 점검을 나가보면 그 비상벨이 실 안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이거를 2007년 이전에 완비가 된 경우에는 그 법에 따라서 이거를 적법하게 설치된 걸로 봐야 할지, 아니면 이 시행령에 따라서 안전시설을 5월 30일까지 적법하게 설치를 해야 되니까 실마다 다 교체를 해야 되는지, 예전 대상들에 대해서 법하고 시행령이 갈리는 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은 다중법 자체가 시설법에서 분화돼서 07년도에 시행이 된 법률인 거고, 기본적으로 이제 직권 완비 같은 경우에는 그 위반 사항에 대한 어떤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판례나 법제처의 지침인데, 다만 해당 법령의 주로 부칙이죠. 부칙의 적용 시점이나 이제 경과 규정 우선적으로 봐서 그에 따른 기준에 맞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현재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을 보진 않았지만 법률하고 시행령하고 그 적용 범위가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질문인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뭐 구체적인 내용을 봐서 그게 정말 상충되는 건지 적용 범위가 다른 건지, 소방 시설하고 안전 시설 등의 범위 자체는 좀 다르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시행령과 시행 규칙 자체는 이제 법규명령이라고 해서 어떤 뭐 대외적 구성력의 측면에서는 법률하고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법률 자체를 우선시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정말 상충되는 것인가는 좀 규정을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세부적인 상황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저기 뒤에서 세 번째 줄 직원분 손 들었습니다. 먼저 준비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기 북부 일산소방서에서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신종 다중이용업소 키즈카페에 관해서 감염 적용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신종 키즈카페 중에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이제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이 들어가는 키즈카페들이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안전상의 문제로 격체 부분에 그 해당 법령에서 필요로 하는 그 제품들을 붙이는데, 그럼 이런 제품들이 사실 저희 실내 장식물 격체에 붙이는 그 사용 재료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법에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 별도의 지침으로 뭐 안전상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는 꼭 중불연이나 불연 재료가 아닌 것으로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방역 성능이 있는 거면 그런 걸로도 대체가 가능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네. 예, 일단은 그 키즈카페가 그 신종 업종으로 지정되면서 이제 신종 세개 업종마다 업종의 특색이 있기 때문에 기존의 다중법에 규정된 안전시설 등을 적용할 때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업종의 특성상 이제 그 벽 쿠션, 보호 매트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실내 장식물로 봐서 어떤 성능을 갖추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다만 실제 아까 말씀드린 키즈카페는 세 가지 목이 있고, 그 중에 나목에 해당되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99%는 있어서 그 행안부 쪽의 법령에 따른 기준을 다 갖추고 있는데, 다만 그 벽 쿠션 자체에 대해서 뭔가 불연 성능, 그 준불연 성능 이상을 인정할 시스템이 지금 잘 안 갖춰져 있다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점을 고려해서 이제 내년 말까지 벽 쿠션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그 준불연 성능 자체를 지금 유예한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제 향후에는 그런 제품들이 실제 준불연 성능 제품 자체가 나온다고 판단이 되면 그 부분은 적용할 것이고, 그 기타 그런 벽 쿠션 외에 여러 가지 이 장식물들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실내 장식물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만화 카페 같은 데도 붙박이 장 형태가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천장과 벽에 붙어있지 않는 붙박이 장 형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 장식물의 범위에 들어오지 않는 것들은 함부로 규율할 수는 없는 거고, 실내 장식물에 해당되는 목재랄지 합판이랄지 합성 수지류, 그리고 여러 가지 흡음 방음제 이런 것들에 한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추진을 할 예정이긴 합니다. 답이 됐나요? 질문 좀 맞나요? 선물이 하나 남지 않았었나요? 아유, 예. 워낙 조금해서 안 보였네요. 그 마지막으로 요 제일 뒷부분에 갈색 콜라 입으신 직원분 답변 질문해 주시죠. 네, 경기도 양평소방서 홍성대입니다.
다중영업소에 설치하는 피난기구가 지상 4층까지 적응성이 있습니다. 지상 5층 이상의 직통계단이 1개소인 경우에는 다중이용업소 입점이 불가하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형태의 건축물에 그 영업장 안에 주출입구하고 피상구를 마련했을 때 그 피난 동선상 직통계단 한 개소만 이용해서 피난이 가능하다면 그거를 피상구로 인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뭐 아시는 것처럼 4층 이하인 경우에는 발코니에 피난 교주로 완강기를 배치하죠. 그렇게 할 수 있고 이제 5층 이상인 경우에는 이제 법 시행령 1회 2의 그 비상구 기준을 보면은 옥상이나 아니면 피난층으로 이동할 수 있게끔 건축법상에 인정된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5개 피난계단에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일선의 혼란이 좀 많이 있어서 5층 이상의 건축법상에 인정되지 않는 이제 옥상으로 연결된 5개 피난계단을 설치한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려가 좀 있었는데 실제 어떤 최소한의 어떤 설비나 기술 기준을 갖추지 않은 지금 되게 취약한 5개 피난계단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은 인정을 안 하는 쪽으로, 물론 시도에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말씀해 주신 거는 지금 영업장 외부의 피난계단을 말씀하신 건가요? 그 당연히 영업장 외부에 비상구로 연결된 피난계단이 있고 그게 건축법 시행령상에 인정되는 피난계단이라면 당연히 인정이 되겠죠. 직통계단이 1개소인 건물에 그 직통계단을 통해서 주출입구로 들어가고 그 영업장 내부의 비상구를 통해서 피난하는 동선이 주출입구를 들어온 직통계단을 이용하는 동선이 그 동일한 경우에 그걸 비상구로 인정할 수 있는지, 그 건물에는 직통계단이 한 개밖에 없는 상태인 경우. 예, 물론 이렇게 도면을 다시 한번 봐야 이제 확실한 답변이 나올 것 같긴 한데요. 인정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비상구 자체가 법 시행령 1조 2의 기구란에 보면 비상구 자체가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으로 이어지는 구조여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부에 주출입구로 연결된 구조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뭐 안 될 거로 생각이 되긴 하는데, 좀 그 확실한 답변을 위해서는 도면을 좀 첨부해서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나와 있는 선물은 없긴 한데요. 그래도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한 분 정도만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없으니까 질문 안 하시는 거죠. 자, 그럼 예, 선물이 없어. 안녕하십니까. 경기북부에 근무하는 소방인 한성용입니다. 저희 다름 아니고 이제 우수업소 관련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이제 어떻게 좀 우수업소를 좀 많이 좀 활성화하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뭐 법에서 이제 규율 해주는 이제 인센티브를 주는 이제 뭐 보험률이나 그다음에 뭐 소방 특별조사, 교육, 요상 가지고는 좀 굉장히 미비하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 뭐 국세청이나 뭐 세금 감면이나 아니면 뭐 다른 뭐 보험 관련된 부분을 굉장히 이제 좀 많이 깎아줬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인센티브를 좀 많이 좀 과감하게 좀 해주시면 우수업소에 대해서 좀 많이 좀 활성화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 좀 개선 방안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안전관리 우수업소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매년 나오는 지적이고 국회의원의 관심사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17만 개 다중교수 중에 현재 3,600개 정도만 지정이 되어 있어서 그거를 활성화하기 위한 인센티브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두 가지 면제 혜택이 사실상 크게 와닿는 이제 면제 혜택이 아니란 거는 이제 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표창, 우수업소로 지정되는 표창을 할 수 있도록 입법화를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법률의 어떤 체계적인 여러 가지 법제적 심사 과정에 일단 빠지게 됐고, 자체적인 그런 지자체 차원에서의 계획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다만 실제 그 영업주 입장에서는 어떤 금전적인 혜택이 가장 큰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보험 요율에 차등하는 부분은 뭐 당연히 가능하겠고, 화재 위험 평가에 대한 부분이 이미 들어갔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법상에 규정하는 건 당연하겠고, 또한 어떤 식품위생법이나 다른 부처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실제 안전관리 우수업소로 지정됐다는 사실을 네이버나 이런 데 검색을 했을 때 드러날 수 있게, 그래서 고객들이 온라인 상에 더 안전한 우수업소라는 걸 인정하고 더 많이 찾게끔 하는 그런 방식들을 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좀 표지도 좀 더 세련된 형태로 개선하는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실질적인 어떤 금전적인 지급이랄지 세제 혜택 이런 부분에서는 좀 추진이 쉽지 않은 한계가 있다는 거는 제가 좀 전달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보다 더 큰 어떤 혜택, 유인들이 있어야 되겠고,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향후에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5초만 기다리고 없으면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질문이 더 이상 없는 것 같고, 혹시나 또 질문이 있으면은 바로 유선 전화로 전화 주시거나 이메일 보내면 통신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